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에서는 수십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죠. 박정희의 최측근이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그리고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18년간의 박정희 군사정권이 끝나자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민주화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민주화 희망에 부풀었던 기간을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부터 1980년 5월까지 지속되었던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끝내 봄은 오지 않았죠. 그때 등장했던 한 명의 인물 그리고 그가 이끄는 강력한 집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1979년 12월 12일 투스타 장군 전두환이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이끌고 불법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바로 12.12 군사반란입니다. 이로 인해 전두환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장악했고 다음에 자신이 대한민국 1호가 되어 또 다른 군사독재 시대를 열게 됩니다. 지금부터 전두환의 집권을 가능케 한 1979년 12월 12일 그날 밤 9시간 동안의 긴박했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규의 대통령 암살로 대한민국 권력 최상층에는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1인자인 대통령 그리고 2인자인 대통령 경호실장이 동시에 사망한 것이죠. 그 다음 서열으로는 각각 민간 정보기관, 군 정보기관의 수장인 중앙정보부장과 보안사령관이 있었는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그 자신이 암살 혐의로 체포되었으니 남은 건 보안사령관뿐이었죠. 그리고 당시 보안사령관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권력 최상층으로 진입하게 되죠. 대통령 암살 후 급하게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제주도 제외 전국에는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암살 사건 수사를 위해 계엄령 아래에서 합동수사본부, 통칭 합수부가 꾸려졌는데 합수부를 이끄는 본부장의 자리는 검찰, 경찰 등 모든 정보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직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전두환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합수부장이 된 전두환, 하지만 너무나 큰 권력이 너무나 큰 야심을 가진 인물에게 맡겨져 버렸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군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가진 인물이었죠. 바로 그가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필두로 해서 말입니다. 하나회란 전두환, 노태우 등 육군사관학교 11, 12기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장교 모임으로 군내 각계각층에 무려 200에서 300여 명의 회원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이런 사조직을 갖는다는 건 당연히 불법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뒤를 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하나회는 박정희와 같은 영남 출신이 주축이었고 이들을 자신의 친위대로 육성하고자 후원을 해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회는 굉장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회 주축인 육사 11기생부터 최초로 육사 4년제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전 기수는 6개월간의 교육만을 수료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회는 자신만이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 고위장성들로 구성된 이전 기수 선배들과 굉장한 갈등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합수부장이 된 전두환이었으니 당연히 하나회 중심으로 군대를 장악할 강력한 추진력이 생긴 셈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선배 장교들은 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정승화였죠. 계엄령 하에서 정승화는 대통령, 국방장관의 다음 가는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육사 11기 이전 장성으로서 하나회와는 갈등 관계에 속했죠. 그러한 정승화는 전두환에게 위협을 느꼈고 전두환 저것이 이렇게나 큰 권력을 가만두면 그는 물론 그가 이끄는 하나회 때문에 군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안 되겠어. 먼저 선수를 쳐서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직에서 경질해버려야겠어. 그러면 합수부장 자리도 자연히 경질되니까 하고 이를 국방장관 노재현과 한 차례 의논했죠. 하지만 그 소식은 전두환의 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각계각층에 포진한 하나회 인맥을 통해서 말이죠. 이에 크게 위협을 느낀 전두환은 특단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직속 상관인 정승화를 체포하여 무력화하는 것이었죠. 일단 체포 먼저 하고 합수부장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죄를 덮어씌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두환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가 내세운 체포 명분은 이랬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 암살 당시 그 장소 부근에 있었다. 이는 정승화가 사실 김재규와 대통령 암살을 내통했다는 증거다. 심지어는 김재규에게서 돈까지 받았어. 하지만 이는 꾸며내기에 불과했죠. 정승화가
대통령 암살 장소 부근에 있던 것은 맞았지만 김재규와 내통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일단 정승화를 체포한 뒤 대통령에게 사후 보고하여 체포를 허가받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12월 10일 전후 하나회 소속 수도권 주요 지휘관과 접촉해 정승화 체포 작전을 세웁니다. 작전의 이름은 생일집 잔치였다고 알려져 있죠. 이는 직속 상관을 체포하는 명백한 반란 모의였지만 이들은 결국 12월 12일 반란을 실행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렇게 작전 개시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전두환은 먼저 밑작업부터 시작했죠. 일단 아무리 하나회가 많았어도 여전히 친정승화 계열 장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합수부 측은 주도 면밀하게도 그날 연희동 요정에서 연회를 열어 그러한 장성들을 초대해 놓았죠. 그 중에는 수경사 사령관 장태환, 특정사령관 정병주가 있었습니다. 수경사와 특전사는 수도 유사시 동원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대로 전두환에게 맞서게 된다면 매우 위험했죠. 따라서 그 사령관을 초대해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후 7시 10분이 되자 본 작전이 시작됩니다. 정승화 체포를 위해 합수부 측 헌병 65명이 출동, 정승화가 있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난입한 것이죠. 그들은 공관 경비원을 개머리판으로 구타해 제압했고 정승화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 허가가 떨어졌다며 정승화에게 체포에 응할 것을 요구했죠. 물론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정승화는 무슨 소리? 자네 말이 맞는지 국방장관에게 확인 전화를 해야겠네. 하지만 전화하려는 그 즉시 합수부군은 정승화 측 호위병에게 총을 난사했고 총격전 끝에 정승화를 제압하여 체포했죠. 결국 정승화는 합수부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서빙고 대공분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총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공관을 지키는 해병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정승화는 연행된 뒤였죠. 체포는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두환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직접 최규하 대통령의 공관으로 향했죠. 참고로 최규하는 12월 6일 대통령으로 선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정승화 체포 허가를 요청하죠. 전두환은 사실 허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굉장히 무색무취한 인물이며 큰 사건에 연루되길 꺼렸기 때문에 금방 허가할 것이라 여긴 것이죠. 하지만 예상외로 최규하는 육군참모총장 체포라니 이건 사안이 중대하오. 따라서 나 혼자보다는 국방장관 노재현과 논의한 뒤 검토하겠소. 국방장관을 찾아오시오. 허가를 거부했고 전두환은 매우 당황했죠. 허가가 없으니 이제 전두환은 상급자를 체포한 명백한 반란군이 되었죠. 이에 그는 이럴 수가. 이봐, 일단 국방장관을 당장 찾아내 하고 백방으로 국방장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자리에 없었죠. 그는 총격 소리가 들리자 화들짝 놀라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합수부에게 상황이 꼬여갑니다. 곧 정승화의 체포 소식은 연회에 초대되었던 장태환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도 전해졌죠. 이들은 크게 놀라며 급하게 자리를 떠나 각자의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장태환은 수경사 본부로 간 뒤 전두환 측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태환은 합수부 측에 전화를 걸어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너희 놈들 거기 그대로 있어. 내 전차를 몰고 가서 싹 다 깔아 죽여버릴 테니까 하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은 유명하죠. 합수부 측은 엄청난 위기를 느꼈고 전두환은 오후 9시 30분 재차 최규하에게 체포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거부당했죠. 이미 정승화 계열 장성들은 합수부를 제압하기 위해 진압작전을 세우고 있을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에 전두환은 결심을 했죠. 바로 무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군대를 장악, 자신의 불법 행위를 덮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전두환은 믿는 구석이 있었죠. 당시 군대 각계 각층에는 수많은 하나회 장교가 포진해 있어서 사실은 수경사와 특전사 역시 이미 대부분 하나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경사는 행정병만 남기고 사실상 하나회의 것이었고 특전사는 9 공수여단을 제외한 나머지 1, 3, 5 공수여단이 하나회 측에 가담해 있던 것이죠. 때문에 전두환은 먼저 특전사 1 공수여단을 출동시켜 정승화 계열 장성들, 즉 육군 지휘부 장성들의 본부인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장악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심찬 첫 출동은 합수부 측에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1공수여단은 전두환의 명령으로 출동했지만 1공수여단의 적법한 지휘권을 가진 것은 육군지휘부였습니다. 따라서 1공수는 육군지휘부 지시를 받고 본대로 회군하게 되죠. 오히려 이 출동은 육군지휘부 측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뭐? 1공수여단이 출동했다고? 이거 막 나가자는 거구만. 우리는 반란군 것들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대에게 연락하죠. 바로 26사단과 수도 기계화 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비상사태 시 투입되는 충정부대들로 이 두 개 사단이 서울로 진입한다면 합수부는 곧바로 진압될 것이 뻔했죠. 특히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적극적으로 이 두 사단을 내보낼 것을 요청했고, 따라서 육군지휘부는 속히 이들에게 출동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명령을 안 듣고 출동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합수부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죠. 전두환이 수장으로 있는 보안사령부는 군 정보기관인 만큼 모든 연락망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미 육군지휘부의 무전을 속속들이 도청, 파악하고 있던 것이죠. 따라서 합수부 측은 이를 알고 어떻게든 하나회 인맥을 동원해 26사단과 수도기계화 사단 병력을 출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이러니 육군지휘부 측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먹히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육군지휘부 측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전사 중에 하나회에 장악되지 않은 마지막 부대 9공수여단이 있던 것이죠. 9공수여단장은 윤흥기 소장으로 육사가 아닌 갑종 출신이라 하나회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육군지휘부는 9공수에게 출동을 명령, 그들이 움직입니다. 시각은 13일 자정으로 넘어간 0시 5분이었죠. 그 소식에 합수부 측은 아연실색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9공수여단은 가장 서울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도착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상황이었고, 당시 합수부는 병력이 도착하지 않아 군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기동성이 우월한 정예병력인 9공수가 서울에 진입하면 그 즉시 합수부는 진압되죠. 궁지에 몰린 합수부는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 이 상황을 타개하려 하는데, 이때 그들은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죠. 육군 지휘부 측에 제안을 해서 피차 공격을 중지하자고 합시다. 이렇게 군이 둘로 나뉘어 싸우다가는 북한 것들이 위에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육군 지휘부는 군대를 물릴지도 모릅니다. 이에 합수부 측은 육군 지휘부 측에 계속해서 무전을 날리며 공격 중지 협정, 소위 신사 협정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합수부는 협정이 맺어져도 지킬 생각이 없었죠. 지키면 반란 혐의로 처벌받을 게 뻔하니까. 그러나 진압군 측은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이 신사협정에 그만 동의해버린 것이었죠. 그 이유는 역시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1970년대,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이 북한의 위협은 강했고, 박정희 대통령 사망에 더해 한국군까지 분열한 이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 남침할지 모르는 일이었던 것이죠. 추가로 아까 26사단 수도 기계화 사단 때처럼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하나회의 방해로 명령이 먹히지 않으니 승산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육군지휘부는 북한이 있으니 국군끼리의 유혈 사태만은 막자라는 결론에 도달, 윤성민 육참차장은 합수부에 연락해 신사협정을 수락했죠. 그 뒤 윤성민 육참차장은 협정 이행을 위해 서울로 향하던 9공수여단에게 진격 중지 명령을 하달했죠. 결국 서울을 지킬 마지막 카드였던 9공수여단은 출동 15분 만인 0시 20분 부천 IC에서 회군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수경사령관 장태환은 이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죠. 이 9공수여단의 회군은 합수부 측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말았다. 이에 합수부 측은 안도했고, 전두환은 휴, 다행히 받아들여졌군. 급한 불은 껐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협적인 특전사를 먼저 제거해야겠어. 3공수여단을 출동시켜서 거여동 특전사령부를 장악해 특전사령관 정병주를 체포해 오라고. 그렇게 3공수여단 병력은 출동, 13일 자정즈음 특전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특전사 참모들은 이미 하나회로 꽉 찬 상태, 3공수는 사령관실로 계속 진격했고 그곳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병주는 왼팔에 총상을 입었고, 정병주를 지키던
특전사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이 합수부 측 병력에게 살해됐습니다. 참고로 김호랑은 그날 특전사령부 건물 안에서 유일하게 저항한 특전사였죠. 그렇게 정병준은 체포되어 압송됩니다. 특전사령부가 무력화됐습니다. 남은 건 용산의 육본 및 국방부 그리고 필동의 수경사였죠. 이에 전두환은 육본 국방부를 장악하기 위해 1공수여단에게 재차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1공수는 아까는 출동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하나회 회원인 1공수여단장 박희도가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병력을 출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800여 명 병력이 용산으로 향했는데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1공수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지나갈 한강 다리에 전부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공수여단은 머리를 썼죠. 하필 장태환의 관할이 아니던 딱 한 곳 행주대교를 통해 한강을 건넜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시 35분 용산에 진입했죠. 그리고 육본 및 국방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육군지휘부 측 병력은 국방부 건물 옥상에 배치된 방공용 발칸포까지 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는 정해져 있었고 결국 1공수여단은 육본 및 국방부를 유혈 점령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합수부 측에게는 이때 생각지 못한 행운이 따릅니다. 사라졌던 노재현 국방장관이 바로 이 국방부 건물에 있던 것이죠. 노재현은 원래는 한미연합사에 도망가 있다가 하필이면 방금 막 국방부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합수부군은 즉시 노재현을 연행해 갔죠. 이에 더해 합수부는 상황을 확실히 굳히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당시 대한민국 전방을 지키던 핵심 병력에는 구사단이 있었는데 하나회 주요 인물인 노태우 구사단장이 구사단을 빼내 새벽 2시 20분경 출동시킨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서울의 중앙청 점령 성공 시 육군 지휘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을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천만했습니다. 전방의 군대를 이렇게 빼면 북한의 남침 시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전두환 노태우에게는 서울이 대한민국 최전방이었고 북한의 위협은 후순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구사단 1300여 명 병력은 서울로 밀고 내려와 새벽 3시 30분경 중앙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진압군에게 남은 건 수경사뿐. 하지만 수경사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장태환이 수경사령관임에도 불구 수경사 병력은 대부분 하나회에 장악되어 장태환에게는 행정병 1개 중대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태환은 이러한 결심을 하죠. 그렇다면 남은 병력이라도 끌어모아라. 반란군 것들에게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하겠다 하고 남아있는 장교들 그리고 행정병까지 끌어모아 마지막 공격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장태환은 탱크 4대, 토우 대전차포 100여 명 병력을 동원 전두환의 보안사령부로 최후의 돌격을 감행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일단 이 병력만으로는 총 5천 병력을 가진 합수부군과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장태환이 예하 병사들에게 오는 무전을 들어보니 이미 지휘계통은 합수부 측에 완전히 장악되어 병사들의 무전기에서까지도 장태환을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 빗발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장태환은 희망을 잃고 그래, 사실 수경사에 내 부대는 하나도 없었구나. 군 지휘체계는 하나회가 송두리째 장악한 거야. 그런 하나회가 있는 한 이러한 쿠데타는 쳇바퀴처럼 반복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되돌아왔죠. 참고로 장태환은 어떻게든 반란을 진압하려는 노력으로 수경사 예하 포병단에게 포를 조준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타격 목표 지점은 합수부 수뇌부가 모여있는 경복궁 30경비단이었죠. 하지만 포 발사 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어 이 역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오전 3시 장태환에게는 국방장관 노재현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는 장태환에게 이런 지시를 하달했죠. 야 장태환, 너는 왜 자꾸 싸우려고만 하냐? 말로 하란 말이야. 병력을 철수시키고 상황을 끝내도록 해. 대통령 다음 가는 군 통수권자의 상황 종료 명령이었죠. 결국 장태환은 육군지휘부에게 명령했죠. 일체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라고.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하 장성 여러분,
오늘 밤의 이 일은 훗날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오. 오늘 일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소. 체포되더라도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말하시오. 사령관인 내 말에 불복종하면 총살을 당하니까 말이오. 반란을 막을 모든 수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합수부 측 나머지 부대들까지 속속들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결국 장태환을 비롯한 육군 지휘부 측 수뇌부가 모여있던 수경사 역시 새벽 3시 40분 합수부군에 의해 점령됩니다. 그렇게 장태환을 비롯한 육군 지휘부 장성들은 모두 체포되죠. 합수부 측의 완승으로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재현 국방장관은 최규하 대통령과 만났고 결국 최규하는 새벽 4시 50분경 정승화에 대한 체포를 허가했죠. 그렇게 9시간 동안의 군사 반란은 성공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최규하는 허가 서명을 할 때 서명 당시의 시각을 써놓음으로써 이것이 체포 후 사후 재가임을 명백히 밝혔죠. 이리하여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장악한 전두환, 그는 곧 정승화 계열 장성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는 내란 방조죄를 적용시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사성 장군에서 2등병으로 강등시켜 불명예제대를 시켰으며 정병주와 장태환은 소장 신분으로 강제 예편당했죠. 그렇게 반대파 숙청이 완료되었고 이제 전두환 그리고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인 신군부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전두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후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바로 대한민국 1호가 되는 것이었죠. 그는 차츰 성장하더니 마침내 1980년 4월 보안사령관직에 더해 중앙정보부의 수장까지 겸임하게 되어 최고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비밀스럽게 자신의 군대에게 또 다른 쿠데타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죠. 한편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대 정보기구를 장악해버린 전두환에게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이는 신군부 반발 시위로 이어져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서울의 봄 기간 중 5월 15일 서울에서만 무려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신군부의 답변은 쿠데타였죠.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종전까지의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국 31개 대학에 계엄군이 배치되었고 국민들의 모든 정치활동, 시위, 정치적 발언은 금지됐죠. 이에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려 했었지만 신군부는 탱크를 동원, 국회를 봉쇄해버렸습니다. 또한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는 초강경 진압되었죠.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신군부는 무력으로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했고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 8월 27일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군부의 군사독재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